유아교육개론 파트 중에서 유아교사론 파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사론은요, 유치원교육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유치원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는요, 어떤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또는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면요, 유치원 교직 논술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직 논술 시간에 이제 이미 교직 논술 기출문제를 간략하게 분석해 봤습니다만, 선생님들께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유치원 교직 논술의 80% 또는 90% 이상이 유아교사론에서 출제가 됐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유아교사론은 유치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직 논술의 시험 범위가 되는 파트이기도 하는데요. 자, 유치원 교직 논술에서 시험이 나올 때는 핵심 개념이나 정의보다는 그것의 가치, 그것의 효과 또는 그것의 문제점, 해결 방법 또는 어떤 논제를 선생님들이 전공 지식에 근거해서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론, 유아교사론을 공부하실 때는요, 핵심 단어나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해. 그렇지만 그런 거 외에도 일반적인 필요성, 가치, 좀 줄글을 읽으시고 그것을 내면화할 필요성도 있으십니다. 자, 제가 유치원 교육과정은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렸죠. 유아교육개론은 제가 선생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아교육개론은 유치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직 논술을 위해서도 같이 되고 있는 이론 강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영역이 파트가 유아교사론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교사론에 대해서 양쪽을 공부하신다는 느낌으로 철저하게 공부해 놓으시고요. 어떤 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어떤 거는 여러 번 읽으면서 그걸 선생님 걸로 어떤 선생님들의 교양 지식이나 또는 이제 전문 지식이지만 교사의 어떤 그 태도를 위해, 가치를 위해서 여러 번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완두콩 유아교사론이 있고요. 완두콩 유아교사론은 제가 선생님들께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완두콩 그 부분을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핵심 노트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그것만 하신다면, 강사가 강사의 핵심 노트만 암기하신다면, 강사의 핵심 노트는 모든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실 거예요. 이제 전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핵심 정리 노트는 본인의 것을, 강사가 주더라도 본인의 것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완두콩 유아교사론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용어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철학 및 교육 신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 철학이란 우리가 교사론의 그 유아교육개론의 1장이 교육 철학 및 사상사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교사가 교육 신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직관, 교사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유아교사직이 가지는 특성이나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자질,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사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유아교사의 역할은 뭐고 그 역할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뭐고, 또 인간관계가 아니더라도, 역할이 아니더라도 교사가 인간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에 대해서 논하고요. 유아교사의 직무는 우리 유아교사라는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의 의무가 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이라는 조직의 어떤 문화가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원장, 원감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실은 교사도 한 명의 리더거든요. 여러분의 반에서 한 학급에서 가장 그 첫 번째 리더는
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급을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사 또는 한 명의 리더로서, 한 집단의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리더십 이론이죠. 리더십 이론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리더십 이론은 조만간 교육과정이든 교직 논술이든 나올 만한 굉장히 핵심 주제이고요. 유아교육 내에서 핫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가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조금 이제 가장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느 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발달이 있는데요. 교사의 발달은 우리가 인간 생애 발달을 거치듯이 교사라는 직업을 입문하고부터 또는 입문하기 전부터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할 때까지 교사가 어떤 변화를 거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한 이론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사가 돼서도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현직 교육이나 또는 장학. 교육은 이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라며 장학은 위에서 내려다본다 또는 우리를 평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장학을 위에서 내려다본다라는 의미는 과거 개념이다라고 그러고요. 지금의 장학은, 현대의 장학을 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의케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사의 교권, 선생님들에게는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권리도 있는데요. 교사라는 직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 또는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와 또 권리가 있다라면 의무도 있죠. 그 의무에 대해서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누리게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도, 그로 인해 야기되는 어떤 결과나 가정에 대한 책임도 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권은요, 선생님, 이 교권은요, 실은 권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권위와 권리를 모두 뜻하는데요. 권위는 어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교사라는, 특히 유아교사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과거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어떤 스승이란 존재, 그 다음에 스승이란 사람, 그 직업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본 거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교사의 그림자를 밟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권위가 낮아졌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시각,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문화적 시각이 이제 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권리라는 거는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꼭 법이 아니더라도 문서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는 것들이 권리이고요. 권위는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펼치냐에 따라서 사회문화적으로 암묵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에요. 그래서 권위는 우리가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 교사 외에 다른 직업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는 교사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회문화적 시선들이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권위는 보장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권리는 법적으로, 문서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직업과 관련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 권리에 대해서 침범을 받으면 우리는 그 어떤 정해진 절차를 따라가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권위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의무는 선생님들에게 권위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책임, 그런 것들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교사는요, 윤리적으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이러잖아요. 정말 지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아교사 좀 그만해라. 유아교사가 뭐 그렇게 그 윤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직업이냐, 막 여러분들도 이렇게 폭발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히스테릭적인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교사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댓글로 유아교사라고 해서 왜 그래야 되냐고 거의 히스테릭적인 반응을 보일 때 있는데요. 그거는 그런 어떤 유아교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는 거는요. 그분이 유아교사로서의 도덕적 관점이나 윤리의식이 형성되지 않았고 다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셔도 다시 자격증을 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은 달라요. 제가 선생님들보다 유아교육을 더 많이 공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을 버렸어요. 저는 버렸어요. 제가 스스로 버렸다기보단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제가 선택한 건 제가 공부한 유아교육적 지식, 기술, 태도를 다음 유아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한마디로 유아교사들을 위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 학원 강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유치원 교사직을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유아교사로서의 윤리, 의식, 도덕성을 안 가지고 있는 거랑 선생님들이 유아교사라는 직업을 원하시고 또는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그 윤리를 저버리는 거랑 달라요. 한마디로 선생님들은 유아교사로서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회문화적 또는 법적으로 지탄을 받고요. 저는 아무리 제가 유아교사였고 저도 유치원 교사였고 한때는, 그리고 유아교육, 유아임용을 강의한다 그래서 유아교사로서의 윤리를 안 지킨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 문서적인 책임, 어떤 도덕윤리적인 책임도 저는 지지 않아요. 그만큼 어떤 하나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왜? 라는 말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면 안 돼. 그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냥 한마디로 자격이 없고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아교사가 지켜야 할 이 직업을 한다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 윤리적 수준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유아교사의 윤리예요. 그리고 어떤 유아교사의 권리와 또는 이제 발달권과 의무 등을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지켜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교원단체라고 해요. 교원단체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교사들의 모임, 교사들의 한 단체를 만든 것들을 교원단체라고 하죠. 보통 자발적인 단체이고요. 강제적으로 이런 단체에 가입하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선생님들은 공무원이 되시는 거,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쵸?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지켜야 하는 윤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유치원 교사라면. 그게 싫다면 나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그 직업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직업을 하면서 그 윤리 지키기 싫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의 인권, 개인적인 인권이냐? 인권 문제 아니냐? 그건 인권 문제 아니에요. 그건 인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립이라는 건요, 선생님. 요 공립이라는 건 공무원이란 뜻이거든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윤리 또는 품위라는 게 있어요. 윤리와 품위. 이것을 거부하실 분들은요, 공무원이 되시면 안 되고 공립유치원 교사는 더더욱 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제 수강생이나 저의 카페나 저의 유튜브에는 이런 글들이 못 올라와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그런 어떤 제 수강생의 입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후배 또는 나의 유아교육 동료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요. 유아교사로서의 자질을 못 갖춘다. 이거는 유아교사라고 볼 수가 없고 유아교육 전공자라고 볼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아무리 유아교육과를 나왔고 유아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유아교육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다 싶으면 저는 무조건 삭제를 하고 그 사람을 강퇴를 시켜요. 그런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왜 유치원 교사들이 그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들을 그 사회가 또는 이제 그런 어떤 학부모 또는 이제 교육적 사람들이 왜 요구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적인 글들이 그렇게 걸러지지 않고 인터넷상에 써있는 걸, 굉장히 유아교사들의 모임 카페에 써있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식의 생각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교사로 만든 그 대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유아교육과가. 그 대학이 없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시켰고 유아교사 자격증을 줘서 그 사람이 유치원교사를 할 수 있다라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악에 가까운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유치원 교사인데 나한테 왜 이런 걸 요구하냐. 당신이 유치원 교사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 직업을 포기하고 안 한다라면 저처럼 그냥 학원 강사로 산다면 그걸 요구하시지 않겠죠. 왜? 아무리 제가 유아교육이라는 유아임용이라는 걸 강의를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을지 안 들을지는 선생님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판단을 못하는 것조차도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성인으로서의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의 수강생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제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그 유아교사의 윤리가 책임져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다르죠.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는 거 또는 유아 임용의 어떤 관련 카페에 있다라는 거 유치원 교사이거나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이제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공립 유치원 교사가 왜 그런 것들을 강요해야 되고 왜 그런 얘기들을 하냐. 그거는 진짜 반역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동학대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직업이라는 건요. 선생님들의 직업은 이제 유아교사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전문직이라고 분리가 돼요. 전문직. 유아교사는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자격증, 이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 관련 자격증을 받아서 그 자격증만 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을 우리는 전문직이라 그래요. 그럼 유치원 교사 있잖아요. 이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은 교사 전문직,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이고 그런 사람들만 그것이 볼 수 있는 임용 시험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위한 시험이 맞고 전문직이에요. 유아교사직은. 근데 전문직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왜 이 전문직과 관련된 윤리를 지켜야 되고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 갖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걸 하고 한다라잖아요. 그쵸? 그렇지 못한 의사들 또는 그에 대해 맞는 윤리의식을 못 갖춘 교사들은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의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이 유아교사라는 직업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유아교사라는 직업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직이거든요. 당연히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들에게 요구되는 그 전문직의 윤리의식이 선생님들이 유아교사라는 직업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직업을 사회문화적인 시선으로 비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은 인터넷 상이든 또는 실제 상이든 내가 왜 유아교사로서 이런 걸 요구받아야 되냐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교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 게 바로 유아교사론이에요. 여러분들도 1년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려는 직업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그러니까 그 직업이 주는 혜택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 혜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유아교사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크게 선생님들도 놀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공립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의 음식에 타서는 안 될 것들을 타서 지금 형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유아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기관에서 공적인 회사에서 뭐 투기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전수조사를 받는,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전수조사를 받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왜 공기관의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그 공기업에 속한 사람들도 공무원과 같은 그런 어떤 직위를 가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의무나 윤리나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이들을 전수조사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아교사로서 해도 되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분하고 하세요. 그게 싫으시면 유아교사라는 직업을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유아교육 전공자, 여러분들보다 더 유아교육을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지만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을 저는 버렸어요. 그리고 유아교육이라는 전공을 살려서 유치원 교사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기쁨을 저에게 주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선생님들이 유아교육을 했다라고 해서 또 꼭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그 전공을 살리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기쁘게 하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유아교사로서 지켜야 되는 윤리가 선생님들을 가로막는 감옥 같다라면 그 감옥을 벗어나거나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유아교육 전공 전문 지식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업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찾아가세요. 저도 그렇게 찾아간 사람이고,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동료이자 선배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내가 그에 맞는 어떤 권위와 권리와 의무와 윤리를 다 지키고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과 함께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시길 바래요. 물론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는 그 과정이 2차 시험이라는 것도 있고, 2차 시험에서 개별 면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면접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면접에서 선생님들이 과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걸러내는 역할, 그게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험이에요. 걸러질 거고, 그런 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이 정말 이 직업에 강렬하게 원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권위와 권리와 의무와 윤리를 다 하고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또 내면화하셔야 정말 그렇게 적합한 그런 생각을 하실,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셔야만 2차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미처 선생님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다면 이 유아교사론 강의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부족했던 면들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아교사론은요,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나 태도 또는 그런 것들을 내면화해야지만 논술로도 나오고요. 이게 논술이 글로 쓰는 논술이라면요, 2차 면접 시험은 말로 하는 논술이에요. 그래서 형식은 다 똑같은데 하나는 글로 쓰고 하나는 말로 하거든요. 이 유치원 교직 논술과 그 다음에 2차 면접 시험이 여러분이 적합했을 때, 그에 대한 적합한, 유치원 교사로서의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됐을 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다. 내가 만약 미흡한 게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채워야 된다. 그래야 내가 유치원 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종 합격도 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선생님, 굉장히 공무원이나 이제 공기업에 있는 공기업까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그 어떤 존경의 시선을,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 핵심 내용 정리, 전반적으로 제가 이 유아교사론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교사론에서 첫 번째 파트는요, 교육 철학과 교육 신념입니다. 교육 철학은요, 우리 교육 철학 이미 알고 있어요. 교육 철학은 학자들이 자신의 어떤 이론과 학문을 통해 학문적으로 검증된 어떤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그 학자의 신념이 맞았지만 그것이 연구 절차를 통해 또는 후대의 어떤 교육적 경험들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육 철학은요, 우리가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학문이 교육은 어떤 거다라고 말을 하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인정이 될 만하다라고 증명이 되어서 유아교육 또는 교육이라는 그
학문의 어떤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교육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배우는 학문적 개념, 이런 이론적 배경, 이런 것들이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철학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요. 교육을 바라보는 지혜라 그래요. 지혜, 지식, 증명된 거, 인정된 거, 그 가치가 인정된 거,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교육 철학의 하나로 실존 철학이라는 게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존 철학은 우리 실존주의 했죠, 선생님? 교육과정 및 유아교육과정 시간에 실존주의라는 걸 했었어요. 뭐였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개개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 여기서는 연령별 적합성, 사회문화적 적합성 이런 거 없어요. 그쵸? 한 개개인이 진실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개개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존재하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게 실존주의인데요. 마르틴 부버가 실존주의의 대표학자면서 교사와 유아 관계를 설명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 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모더니즘 후,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현대거든요. 현대 사회, 모더니즘 이후의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그럼 모더니즘 사회는요, 어떤 사회였냐면은 주류가 있고 그 주류가 아닌 것이 있어요. 학문에도. 예를 들어서 거대 담론이라 그래서 피아제 이론, 비고스키 이론, 가드너 이론, 이런 이론들이 맞는 거고 또는 이론들이 더 중요한 거고 나머지 이론들은 이름 없는 학자들의 이론은 이론이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게 모더니즘이에요. 그리고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주류를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더 우월해. 이런 관점도 남아있던 게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달라요. 거대 담론이라던가 주류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하는 거지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하는 다원화, 다문화 사회, 이런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교육 신념은요, 선생님 우리가 교육 신념은 남한테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신념은 그냥 나라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게 학문에 근거하든 뭐든 법에 근거하든 도덕에 근거하든 윤리에 근거하든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누가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세상을 보는 눈. 그걸 신념이라고 하고요. 그 신념을 교육에 넣은 것을 교육을 바라볼 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교육 신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육 신념은 교사의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 신념이 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학문적으로 증명돼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게 교육 신념입니다. 보통 우리의 교육 철학, 우리도 교육 철학을 할 때는요, 이론에 반드시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철학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저는 비고스키 이론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면을 제가 비고스키 이론 중에서 어떤 면을 받아들였는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교육 철학은 이미 인정받은 학문 중에서 그에 근거해서 내가 교육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어떤 이론적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개인 또 교육 철학을 가질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저의 교육 철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교육 철학이 반드시 학문적 배경에서 출발해야지만 그게 교육 철학으로 인정받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제가 세상을 보는 개인적인 눈, 학문적 배경도 없고 뭐 사회문화적 배경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교육이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해요. 나라는 개인이라는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건 교육 신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육 철학과 교육 신념 아래에서 우리가 교직관을 알아볼 건데요. 이 교직관은
교사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걸 성직자와 동일하게 보거나 또는 이제 전문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다, 우리도 노동자가 누리는 권리를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했으면 그건 우리에게 일이니까 당연히 월급 줘야 되고 복지 줘야 되고 인권, 우리의 교사의 인권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교직관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직관인데요. 우리가 정하는 건, 우리 이제 유아교육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건 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건 전문직관이에요. 유아교사라는 직업은 전문직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전문적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과정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라는 전문직관이고요. 실은 요새는 전문직관이기도 하지만 전문 봉사직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도 이제 교육 서비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 서비스. 그래서 이제 전문직도 이제 당연히 자신의 어떤 전문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회에 공헌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유아교사뿐만 아니라 또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직에 어떤 사회 문화에 봉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전문 봉사직관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요게 더 세련되고 요게 더 현대 감각이긴 해요. 그 다음에 프롬버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프롬버그 학자가 유아교사의 전문성이 그래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나 얘기하는 게 있고요. 이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시사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전문성을 어떻게 증진시켜야 되냐라고 다루는 게 있습니다. 유아교사직에는 특별한 유아교사직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인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어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의식주나 보육, 건강,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교사인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위를 조절해야 된다. 그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유치원 교원의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예요. 그런데 핵심 역량이라 그러면 선생님 다른 게 아니라 지식, 기능, 태도를 말해요. 기능은요, 선생님 기술이라고 하셔도 동일하고요. 태도는 태도 및 가치라고 하셔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을 보는 게 있는데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또는 나도 남도 모르는 시선, 또는 이제 뭔가 그런 시선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가진 특성들을 어떻게 파악하는 게 이제 요아리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유아교사들의 어떤 정서적인 면을 보기도 하는데요. 유아교사가 좋은 정서를 가지면 그것이 이제 좋은 교육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노동이라는 관점으로도 다가가고 있는데요. 정서노동은 나의 본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어떤 그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정서노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아교사직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유아교사로서 적합한 정서를 밖으로 표출해야 되는 정서노동에 있는 직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거리감, 우리가 이제 유아들에게 또는 학부모와 다른 동료 교사들과 어떤 감정의 교류, 정서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걸 가깝게 느끼냐 멀게 느끼냐라는 정서적 거리감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서적 거리감에 하그리부스라는 학자가 주장한 게 있는데요. 이 하그리부스라는 학자는 시험에 한번 출제됐던 학자예요. 물론 정서적 거리감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하그리부스가 교사 발달 단계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학자 자체는 시험에서 한번 언급이 됐던 학자입니다. 물론 정서면에서 그 이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학자는 조금 우리가 기출에도 나오는 학자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자신이 교사로서 얼마나 교수 행위를 잘 수행하는가에 대한 그 효능감, 자신의 교사로서의 능력에 대해 느끼는 감정, 교수 효능감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이 교수 효능감이란 개념은
효능감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요. 효능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믿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교사라는 사람이 내가 교사라는 행위를 잘 할 수 있다 없다로 믿는 개념으로 간다면 그건 교사 효능감 또는 교수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사 효능감과 교수 효능감은요, 동의어로 쓸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어떨 때 동의어로 쓰고 어떨 때 분리하는지는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능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학자들은요, 로터라는 학자, 애쉬톤이라는 학자, 반두라라는 학자, 그 다음에 깁손과 덴버, 데남과 마이클, 리그스와 에노치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각각에 대한 학자들 중요한 부분이라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 나온 학자는 당연히 반두라입니다. 반두라는 굉장히 중요한 학자죠. 유아 교육 내에서, 또 교육학 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갖춰야 되는 지식 중에 하나는요, 교양 지식이고요. 전문 지식. 전문 지식은 전공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천적 지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빠졌다는 생각이 들죠? 교직 지식. 그 다음에 유아교육 전공 지식. 이 교직 지식과 이 교직 지식이 결국 교육학적인 지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 전공 지식은 유아교육 지식인데요. 요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교직 지식이다, 전공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거 두 개가 어차피 유아교사라는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문 지식 아니냐 그래서 같은 걸로 보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 교직 과목에 대한 지식과 유아교육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을 동일한 걸로 본 거예요.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걸로 보는 게 이제 추세입니다. 그럼 뭐 따로 떼어져서 볼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실천적 지식은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교양 지식이나 전문 지식, 특히나 이 전문 지식이 하나의 어떤 학문, 지식으로 뇌에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지 과정에, 인지 구조에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제 행동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성적 사고, 여기서 말하는 반성적 사고 후에 어떤 현장에서 실제 교사의 실천으로 나오면 그게 실천적 지식이래요. 그래서 이게 실천인 거예요. 실천. 그래서 전문 지식 또는 전공 지식은 우리의 뇌에 있는 거고, 뇌의 인지 구조에, 그것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 실제 교수 행위에 표현이 되면, 밖으로 표출이 되면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한다, 교수 상황에서 활용한다, 그래서 실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실천적 지식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는 엘바즈, 코넬리와 크랜디닝, 그린맥과 맥킨논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반성적 사고라는 건 뭘까요? 이 실천적 지식이 한마디로 전공 지식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 나오는 지식, 그게 실천적 지식인데요. 그럼 반성적 사고는 뭘까요? 반성적 사고는 비판 또는 논리적인 비판, 이런 것들을 반성적 사고라고 합니다. 나의 교수 행위가 적절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 자신을 객관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잘한 점은 무엇인지 또는 수정해야 되는 점은 무엇인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 나에 대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을 반성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반성적 사고는 듀이로부터 시작돼서 쇼온, 킬용과 토드넴, 서백, 웨, 로스, 반 베너, 갈베지와 마틴과 보우맨, 모리슨, 이런 학자들로 확장이 됩니다. 실은 듀이의 이제 반성적 사고를 체계화한 사람이 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듀이의 이 반성적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듀이의 반성적 사고가 두 흐름으로 나눠진 거예요. 반성적 사고와 실천적 지식으로. 그래서 이 엘바즈의 실천적 지식, 실천적 지식에서 대표학자가 엘바즈인데요. 그래서 시험에도 나왔는데요. 이 엘바즈의 실천적 지식은 이 듀이의 반성적 사고, 듀이의 반성적 사고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천적 지식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 현장에 실천적으로 표출된 전공 지식이다. 이렇게 된 거죠. 전문 지식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나온 지식이다. 이런 풀이를 하는 경우가 엘바즈가 이 뒤에 반성적 사고에서 실천적 지식을 확장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성적 사고 그 자체로 확장시킨 학자들도 있고요. 그 학자들이 숀과 클리온과 토드네, 그 다음에 서베, 그 다음에 로스, 반 매넌, 갈베지, 마틴, 보우맨, 모리슨 이런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아교사들은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장 첫 번째 인간관계는 유아일 거고요. 그리고 학부모, 그 다음에 이제 동료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유아교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부모, 동료교사, 원장, 지역사회, 각각의 특성들, 그리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전에 우리가 유아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표상활동이라던가 발현적 교육을 위해서 교사가 유아들에게 쓸 수 있는 질문의 유형 또는 발문의 유형이 있거든요. 질문은 뭔지 아시죠? 퀘션 마크. 이게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문이라고 하는 거. 발문은 뭐냐면요. 발문은 그 유아의 내면을 표출해낼 수 있는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말해요. 대부분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내면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과 발문을 동의어로 쓰기도 하는데요. 실은 발문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질문도 포함하고요.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 퀘션 마크 형태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내면을 끌어낼 수 있는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모두 발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발문의 유형, 질문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겔과 썬더스가 아주 여러 개를 소개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유아교사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지도성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우리가 우리말로 지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지도하는 게 있고요.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게 있대요. 내가 나를 지도하는 내가 나에 대한 리더십은요. 자기 지도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거는 공감, 타인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타인을 끌어간다라고 해서 리드한다라고 해서 공감 지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사는요,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학자들마다 분류하는 것이 좀 달라요. 정혜영의 분류가 있고, 오천석의 분류가 있고, 캐치의 분류가 있고, 스포덱의 분류가 있고, 사라초의 분류가 있고, 시케단처와 요크, 스튜어트, 화이트가 분류한 게 있는데요. 여기 사라초가 분류한 유아교사의 역할이 또 우리 교육부가 분류한 일반적인 유아교사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것과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사라초의 교사의 역할 중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육부가 제시한 유아교사의 역할이 지문, 예시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얘기한 유아교사의 역할이 사라초가 얘기한 유아교사의 역할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빈번하게 2번이나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유아교사의 역할은요, 교사인 내가 나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교사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수행하는 교사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둘 이상만 불일치하게 되면요. 그 세 가지가 다 불일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둘 이상만 불일치하면 역할 갈등이라는 게 발생한대요. 그 개념이 논술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논술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출제되기에 굉장히 좋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꼭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도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아까 맺었잖아요. 그 인간관계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충동들을
갈등이라 그래요. 그 갈등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한 게 있습니다. 갈등 관리는 라힘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하게 되네요. 유아교사의 직무는 직업과 관련된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만족하고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나,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그 교사의 의무 또는 교사의 직무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유치원이 내가 속한 조직에 얼마나 일치감 을 느끼고 있나,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번아웃 됐다 이럴 때 있잖아요. 나 다 지쳤어, 몸도 지쳤고 정신적으로 지쳤고 더 이상 이걸 해나갈 힘이 없어 이럴 때 있죠.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번아웃을 우리 전공에서는 소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번아웃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소진이라고 쓰셔야 되는데요. 그 소진한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유아교사직을 떠날 수는 없죠.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직 안에서, 유치원이라는 그 조직 안에서 조직 문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나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한 명의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조직 문화, 리더십. 근데 리더십에서는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분산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있다 그래요. 아까 선생님 제가 지도성 개념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요 지도성이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리더십은 나를 리드하는 자기 리더십이 있고 지도성이 있고, 타인을 리드하는 공감 지도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공감 지도성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거래적 리더십,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 그 다음에 분산적 리더십,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리더십의 형태는 기타 등등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네 가지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서, 한 명의 전문화된 교사로서 어떻게 발달하느냐가 있을 건데요. 그것들을 이제 정리한 학자들의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 발달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그레부스와 플란의 이론은요, 교사 발달의 영역, 세 가지 영역 또는 세 가지 측면을 나누고 있지 발달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 발달을 논할 때 어떤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논해야 된다라는 관점에 하그레부스와 플란의 교사 발달의 세 측면이 있고요. 또 글링만이 교사의 인지적 수준을 근거로 교사 발달 단계를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교사 발달 단계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플러가 교사 관심사 이론을 얘기했는데요. 플러는 교사 관심사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교육과정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교사 관심사는요, 유치원 교직 논술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치, 교사 발달 단계, 캐치가 얘기한 교사 발달 단계가 있는데, 이 캐치가 바로 우리가 유아교육 과정에서 다뤘던,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프로젝트 접근법을 유아교육에서 체계화한 학자 둘이 캐치와 차디였잖아요. 그 캐치예요. 그 캐치. 프로젝트 접근법의 그 캐치. 그 다음에 이 캐치의 교사 발달 단계를 그대로 사용해서 짜이라는 학자가 유아교사 관심사 검사 도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캐치의 교사 발달 단계와 짜이의 교사 발달 단계는 100% 동일해요. 100% 동일하고, 동일하다기보다는 짜이가 캐치의 교사 발달 단계를 그대로 100% 그대로 썼고, 그것을 가지고 유아교사 관심사 검사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에 따른 교사 관심사 수준을 왓슨이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의 교사 관심사 이론은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후범안에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거, 그 외에 다른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해 라고 하면서
복합적 관심사 이론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버크와 헤슬러 크리스텐스가 이제 교사 발달 순환 모형이라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교사 발달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니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발달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 발달 단계가 순환한다 그래서 교사 발달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TCCM이라 그래요. 뭐 나중에 이론에서 나오겠지만 이것을 버크, 헤슬러, 크리스텐스가 얘기를 했고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캐치와 차드의 캐치의 교사 발달 단계도 시험 문제에 나왔네요. 그리고 우리는 교사 양성 과정, 여러분들이 유아교육과,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배운 거 외에도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한 명의 전문화된 교사가 된 후에도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사가 돼서 받는 교육을 현직 교육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장학은 이런 교육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어떤 능력이나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거기도 한데요. 요즘은 장학이 현직 교육의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교육에는 장학이 있을 수 있고 실행 연구가 있을 수 있고 수업 사례 분석, 학습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요. 장학의 유형은요.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꼭 요거를 이렇게 분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직접적 장학, 상호 협력적 장학, 자기 주도적 장학, 선택적 장학, 발달적 장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장학의 유형을 장학의 형식 면에서 살펴보면은요. 자기 장학, 동료 장학, 약식 장학, 수업 장학, 임상 장학, 컨설팅 장학, 사이버 장학, 멘토링으로 볼 수 있어요. 요 장학의 유형은 교사 간 지원 형태에 따른 거고 요 장학의 유형은 장학의 어떤 형식, 형태에 근거한 건데요. 이제 요렇게 나누는 게 조금 일반적이지만 요 분류가 안 나온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에게는 교권이라는 게 있고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교권은요, 권위와 권리를 합한 거예요. 권위는 사회문화적 시각, 우리가 교사라는 직업을 사회문화적으로 얼마나 인정하고 있냐. 권리는 문서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교권, 우리가 이제 교권이라는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누리는 거는요, 이 전문성, 우리 교직이라는 직업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고 자율성을 보장받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교권의 근거가 전문성, 자율성, 공공성이에요. 한마디로 전문 지식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공공성이 아닙니다. 근데 교사라는 직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이 나와요. 유아교사의 권리, 교육할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 교원단체 활동권이 있고요. 쟁송제기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교사의 의무는요. 교육과 연구활동의 의무인데요. 실은 이 교육할 권리는 의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예요.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기도 한 거는 딱 하나인데 바로 이거 교육이에요. 교육은 여러분들이 유아를 교육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아교사의 권리이자 의무인 걸 찾으라 그러면 교육권 또는 교육할 의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의무에는 성실의 의무도 있고요. 법령 준수의 의무가 있고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정치활동의 금지, 그 다음에 집단행위의 제한, 영리와 겸직의 금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유아교사라는 직업은 이러한 전문성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도 강조를 받는데요. 선생님들이 유치원 교사로서의 윤리를 거부한다면 선생님들의 직업이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업만이 윤리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전문직은 반드시 윤리라는 걸 가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는 윤리, 도덕
윤리, 유치원 교사라고 해서 저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하신다면 유치원 교사가 아무나 하는 직업이지 전문직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직이라고 정말 생각하신다면 유아교사로서의 윤리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유아교사가 어떻게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이러한 어떤 이런 댓글들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저를 향한 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너무 진짜 학부모들이 이런 카페에 들어와서 이런 글들을 본다라면 과연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볼까? 내 자식을 과연 유치원이라는 곳에 보낼 수가 있을까 정도의 어떤 수준의 글들이나 댓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하는 것과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는 건 달라요. 교육받은 사람이 어떤 비판,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것과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막 살았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아무 쓰레기 같은 글을 적는 거랑은 달라요. 물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물론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면을 선생님들에게 제가 학원 강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선생님이 그에 대한 어느 범위를 어떤 경계선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제 강의를 듣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는 그런 사람이 못 들어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너무 아파지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지금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유치원 교사라고 인정해줘야 되나 싶을 만큼의 어떤 그런 굉장히 쓰레기 같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선생님들은 유아교사 그런 행위를 하는 것조차 선생님들이 우리 직업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윤리. 유아교사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윤리, 도덕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직 윤리,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윤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유아교사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윤리가 있는데요. 그러한 윤리, 도덕을 문서로 정리하게 되면, 문서화시키면 윤리 강령이 됩니다. 문서라는 게 뭐예요? 종이에 글로 적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문서화시키면 그건 윤리 강령이 되고요. 캐치가 윤리 강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고요. 요 캐치가 그 캐치 맞아요. 프로젝트 접근법의 캐치.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직 윤리 헌장은 모든 교사들을 위한 거고요. 유치원 교사를 위해서 유치원 교사 헌장, 강령 있습니다. NAYC, 전미유아교육협회도 당연히 유아교사를 위한 윤리 강령을 소개했고요. 서문, 핵심 가치, 그 다음에 유아교사 윤리 강령, 성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사들은요, 단체를 이루어서 우리의 전문 지식을, 전문적인 능력을 기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의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교원단체의 역할, 성격, 기능, 우리나라의 교원단체들을 알아보는데, 교원단체의 성격은 법으로 정해진 단체, 인정받는 단체, 교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 그 다음에 정부나 또 정책에 우리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압력단체,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춘 전문단체로 나누어진대요. 우리나라의 교원단체는요, 교청, 정교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교사들을 위한 거고요. 교사 모두, 그 다음에 한국 국공립 유치원 교원연합회, 그 다음에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요런 것들이 있대요. 한국유아교육협회, 그것도 우리나라의 교원단체 맞습니다. 이런 것들 있습니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아교사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돼요? 중점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바로 그 부분이 완두콩 부분입니다. 완두콩 부분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가장 최소한의 부분을 정리한 거고요. 당연히 이것만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1단계 가장 처음 암기하시고, 이걸 암기하신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관련 내용들을 모두 암기하시면 되죠. 자, 유아교사론의 어떤 구체적인 이론들은 다음 시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